안녕하세요. 따뜻한 문장 책 읽어드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유진 작가님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인데요. 김유진 작가님은 현재 책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 형태의 독서 모임을 열면서 독서 상담 치료를 공부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또 글쓰기 강의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책 표지 뒷면을 보면 나는 좋은 말을 하면서 하루하루 단단한 사람이 되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에 적혀 있는 항목들이 제 마음을 이끌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살펴볼 것. 매번 괜찮다고만 하지 말 것. 먼저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것. 때로는 남의 기대를 저버리는 말을 해볼 것. 칭찬에 휘둘리지 않듯이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 것.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말해볼 것. 내 말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살아갈 것. 이것만 읽어봐도 대충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지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신선하면서도 힘이 되었던 글은 개그우먼 김숙 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목만 봐도 그 한 문장만으로 확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제목이 하차할게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이에요. 내용은 뒷부분에 제가 낭독하는 걸 들으면 아시겠지만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회 초년생 때는 힘들어도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게 나의 끈기와 강인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일하고 그만두는 친구보다 내가 잘 이겨내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같은 곳에서 근무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오래 버티냐 라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제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연차가 쌓이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그만둬야 할 때를 나 스스로가 잘 알고 그때 그만둘 수 있는 것 또한 용기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버티는 것과 그만둘 수 없어서 그저 견디는 거는 한 끗 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얼마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어서 그만두는 것과 얼마 해보지 않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 또한 한 끗 차이입니다. 그죠? 사실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래서 아휴, 나는 고작 이거밖에 못 버텨?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책을 들으시면서 평소 자신의 모습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일상의 단단한 언어들. 심리치료를 하는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는 관계인데 그날따라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게 되었다. 상담 전문가인 그녀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상담을 받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3시간쯤 흘렀을 때 그분은 내 안에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몇몇 특징이 그 상처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보인다면서. 불안은 좀 깊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꽤 좋은 방향으로 잘 쓰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그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오늘 우연히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 어린아이 때 상처가 어른까지 간다는 증거 나로 확인함. 친구가 보내온 답은 한 줄이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기도 했다. 더 갈 수도.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하마터면 상처를 받을 뻔했다. 나에게 상처를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의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말이 나의 아픈 구석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받게 되는 것이 상처이다. 그런데 정작 대놓고 상처를 주는 말에는 상처를 받지 않기도 한다. 그럼 무엇이 상처가 되고 무엇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작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다. 인간은 달과 같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붙들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자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기도 한다. 반면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평생 불행과 등을 맞대고 살아가기도 한다. 내면의 어둠을 대면하지 못한 채 그저 견디기만 하는 이도 있다. 문제는 그 어두운 면이 다른 사람의 말에 자극받아 상처가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아무도 자신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스스로를 옹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남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는데 단지 스스로를 지키려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물론 상처를 받는 원인은 나 자신이 아니다. 눈치 없고 배려도 없으며 무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상대방이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서로의 본성을 고치려다가 갈등을 만들곤 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 일이긴 할까? 나는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타인의 말에 무척 취약하다. 남의 비난이나 칭찬에도 약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그럴 때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다. 아, 나 이런 말을 힘들어하지? 나의 어두운 면을 인지하는 것이다.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다. 상대의 문제점과 잘못은 거기 그대로 두고 잠깐 동안 나를 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그런 뒤에 상대를 대하면 화가 얼마쯤 가라앉고 조금 누그러진 말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전할 수 있다. 적어도 내 안에 쌓여있던 상처가 줄줄이 소환되어 감정 싸움에 휘말릴 일은 없게 된다.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자신의 어두운 면을 잘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과 상처를 계속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상처를 잘 보살피고 그것을 품위 있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시를 드러내면 그들의 좋은 면을 알아보는 감각이 무뎌진다. 결국 그 가시를 다 드러내고 살면 초라한 인간관계만 남을 것이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에 가장 힘들어하는지 또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유난히 예민한지를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덜어낼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선택이다.
나의 진짜 모습과 말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종종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속마음보다 앞서 말한다. 속마음과 말은 조금 어긋나 있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 만들어진 나로만 살아야 한다면 진짜와의 간극에 무척 괴로울 것이다. 내 마음이 내 말을 따라가지 못해서 말이 나인지 속마음이 나인지 잘 모르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만들어낸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마음의 병까지 얻은 베로니카처럼 말이다. 만들어진 말은 멋있고 이상적이지만 진짜 나와는 다르다. 자신의 마음 그릇보다 큰 말을 내뱉으면 후유증이 따른다. 우리는 언제 본래 모습은 숨기고 만들어진 나를 앞세워 관계를 맺고 싶어 할까? 좋아하거나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다. 나는 연애를 할 때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었다. 상대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에, 술을 좋아하면 술에, 정치면 정치에,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빠져버렸다. 그렇게 상대가 좋아하는 말투, 행동, 취향 등을 더 발전시키면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나는 꽤 자주 상대에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만들어진 나가 연애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에 만족할 뿐이었다. 그러나 연애가 끝날 때쯤 알게 되었다. 연애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나의 관심도 끝난다는 사실을. 상대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빠져들었지만 그것은 내게 최고가 아니었다. 그저 흉내내기에 불과했다. 연애가 끝나고 나면 만들어진 나와도 헤어져야 했기에 나는 남들보다 더 길게 방황하곤 했다. 진짜 나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연애를 두세 번쯤 하고 나서야 진짜 나로서 연애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일부를 상대에게 맞춰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 연애의 목적이 자아 실현은 아니었으므로. 말은 늘 성격이 급하다. 마음을 채 정하기도 전에 불쑥 입을 열어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상대의 기분이 좋을 만한 말을 먼저 해버린다. 상대의 말에 화려한 리액션으로 공감하고 맞장구를 치거나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베푼다. 왜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친절과 공감을 베풀고 있을까?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나의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 멈춰서서 그 속도를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 말이 너무 앞서가면 만들어진 나로 살기 십상이니까. 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다. 유명한 사람의 나이를 계산해보는 것이다. 저 사람은 몇 살인데 회사의 대표를 하지? 저 사람은 경력이 얼마나 되기에 저 자리에 있지? 저 사람은 언제부터 잘 나갔지? 저 배우는 몇 살에 자신의 인생작을 찍었을까? 작가가 꿈이었던 시절에는 젊은 작가들이 등단한 나이나 첫 책을 출간한 나이를 계산해보고 내 나이보다 많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그래, 나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어. 그 사람의 나이가 나보다 적으면 그 사람의 비범함을 부러워하며 글은 역시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고 좌절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잘 나가고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 내게 남은 방법은 한 가지였다.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한때의 치기로 생각해버리는 것이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열망 같은 것으로 포장하는 일이었다. 잘하지 못할 바에는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배웠고 그것은 일부 사실이었다. 나는 20대 초반 이후로 내가 글쓰기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간혹 누군가 글을 쓰느냐고 물으면 제가 무슨 글을 써요 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렇게 나에게 글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했던 것에서 열등감으로 변해갔다. 몇 년 전 출판업계 선배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B급 편집을 해봐. 거기 B급이잖아. 그가 말한 거기는 당시 내가 다니던 출판사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꼴 B급 편집자라는 수식이 만들어졌고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는지 분위기를 알아챈 선배는 바로 수습에 나섰다. B급이란 게 그 뭐냐? 적정, 그래. 적정 편집이잖아. 그것도 한 분야가 될 수 있어. 나는 선배가 무슨 조언을 하려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B급 편집자라는 말에 열등감이 발동한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는 아주 젊은 나이에 메이저 출판사의 사장이 된 데다 이름도 꽤 알려진 사람이었다. 좋아하는 일이 열등감으로 바뀌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었다. 오래전 나의 글쓰기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말로 충분히 설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 내 주변에도 어떻게 저렇게 쉬지도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어디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등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이다. 그렇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남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일까? 신부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웬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웬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하버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버드가 뭔데요? 그 질문을 받은 날 헨리 나우웬은 일기를 썼다고 한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웬이다. 헨리 나우웬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교수, 하버드대, 신부, 저자 등으로 자신이 설명되기를 원했지만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말대로 그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제롬 프랭크는 모든 정신장애는 기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했다. 남들의 성공 나이를 계산하는 내 독특한 버릇은 기가 죽어서 생긴 병이었다.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좋아하지 못하는 것도 기가 죽어서였다.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또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을 그냥 두었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에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만의 무엇으로 빛나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끝내 나만의 글쓰기를 열등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감정을 대신 전달해주는 메신저 이모티콘. 그 중에 무엇이든 덮어놓고 칭찬해주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말이 재미있다. 숨 쉴 줄도 아는구나. 칭찬해. 일하는 너의 모습 칭찬해. 활발한 장운동 칭찬해. 지각도 재능이다. 칭찬해. 이 이모티콘을 보니 문득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다. 당시 나의 별명은 칭찬합시다였다. 칭찬을 잘한다고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훈훈한 별명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야, 유진이한테 뭐 물어보지 마. 쟤는 맨날 다 예쁘대. 시대를 불문하고 10대는 가방, 운동화, 옷, 심지어 문구류까지 형태나 컬러, 브랜드에 무척 민감한 나이다. 그런데 나는 친구들이 그런 것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좋다, 예쁘다, 최고를 남발하는 아이였다. 패션이나 디자인에 자신이 없어서?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애초부터 관심을 끊어서? 아니면 친구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이유가 본질에 가깝다.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떨까? 나의 칭찬은 상당 부분이 타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 칭찬합니다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별명을 얻은 것도 아마 친구를 사귀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우 관계가 원만했지만 정작 단짝 친구는 없었다. 나는 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칭찬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에 영향을 잘 받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 탓이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비해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내 성격의 일부이다.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는 것. 그 방법으로 칭찬을 선택한 것은 나 역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칭찬을 좋아한다는 것은 비난에도 취약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남이 하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에 휘둘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탕 같은 말이나 비수 같은 말에 흔들리다 보면 가벼운 말 한마디에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가능성이 크다. 일을 하다가 만난 P씨는 무척 친절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고 언변도 남달랐다. 그런 그가 하는 말의 반이 칭찬이었다. 만나면 듣기 민망할 정도로 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나도 질세라 과거 칭찬합니다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성과를 칭찬했다. 우리는 몇 년간 함께 일도 하고 안부도 묻고 종종 밥도 먹는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칭찬으로 우정을 쌓아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는 그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칭찬의 말 속에 부풀려진 풍선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안에 든 칭찬, 공수표, 뜬구름들이 진심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점점 그가 하는 말이 귓가에서만 맴돌며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급기야 그의 말들을 우회적으로 지적했고 그도 그런 나의 불편함을 감지하는 것 같았다. 가령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는 수차례 반복되는 공수표에 나는 일을 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지인으로 지내도 좋은데요? 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뜬구름 같은 말, 영혼 없는 칭찬에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연락하던 그에게서 두어 달 연락이 없음을 알아채고 안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를 만난 이후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전화번호를 지운 것인지 생전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는 말투였다. 나는 평소와 다른 그의 반응에 적잖이 놀랐고 얼굴이 달아올라 안부만 잠깐 묻고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그는 연락이 없었다. 무슨 일이었는지 그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해 아쉽지만 나는 멀어진 관계보다 칭찬의 말로 이어온 우리의 얄팍한 관계가 안타까웠다.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휘둘리는 두 사람이 칭찬이라는 데일밴드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유지해온 관계란 얼마나 약하고 위태로운가.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어렴풋이 먼저 알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명분을 잃고 만다. 그와 멀어진 뒤 나는 그간 내가 해온 칭찬의 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진심 여부를 떠나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또는 친근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했던 그 말들이 관계를 얼마나 약화시켰는지를 말이다. 말로 가까워진 관계는 반드시 말로 멀어지게 되어 있다. 관계에서 오가는 과도한 칭찬은 때로 서로를 올가매는 덫이 되기도 한다. 그 칭찬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불안해지기도 한다. 그것은 칭찬의 말에 부응하기 위해 쓰는 과도한 에너지, 거짓말, 공수표로 드러난다. 연기를 하느라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쉽사리 불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못하고 관계도 망가진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법상 스님은 칭찬과 비난은 한 뿔이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내가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들어놓으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 말에 약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칭찬하고 비난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 끝은 보지 않아도 슬프고 안타깝다. 분명 좋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칭찬이든 때로 비난이든 타인의 말을 견디는 힘이 약하여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내게 된다.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을 보며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그들과 나눈 말이나 대화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보다 마음이 좋고 단단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을까? 하차할게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할 수 있는 힘. 개그우먼 김숙이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피하면 되더라고요. 압박감이 느껴지는 곳에는 안 가요. 저는 때로 나가서 자기 멘트를 해야 하는 프로를 안 했어요. 거기만 갔다 오면 제 모습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떨어지고 멘탈이 확 망가지는 프로그램은 안 나갔어요. 걸크러쉬, 가모장숙, 갓숙이라는 수식어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녀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불편한 상황을 피한다니 좀 의외였다. 그녀라면 남들 눈치 안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헤쳐나갈 것 같은데. 저는 김숙 씨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차할게요 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다가 갑자기 그럼 제가 하차할게요 라는 얘기를 되게 쉽게 해요. 자기가 재미없으면 하차할 수 있는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김숙이 제가 하차가 많이 됐거든요 라고 말했고 나는 그 순간 아차했다. 내가 몰랐던 그녀의 진짜 힘은 수많은 하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곳은 피하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하차하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차하고 승차하기를 반복할 수 있는 힘. 하차한 뒤에 다시 승차의 기회를 기다리는 힘. 승차했어도 언제든지 하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에 가까이 가는 힘이었다. 그게 그녀만의 멋짐이었다. 어떤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다. 어떤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도 온다. 때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어디쯤에서 멈춰야 한다. 들어가려 했다가 돌아서야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실패, 끈기 부족, 후회 같은 부정적인 말을 갖다 붙인다. 그래서 종종 그만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인내심 강하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끝까지 자신을 괴롭힌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열차에 타고 있다. 그런데 하차가 두려워 거기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으면 계속 같은 풍경만 보게 된다. 생각만 해도 지루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풍경을 자기 인생이나 색깔로 굳게 믿으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가 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험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김숙처럼 가볍게 말하는 거다. 저 이만 하차할게요. 다시 새로운 열차에 승차해서 새로운 풍경과 마주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성 바오로 딸 수녀회에서 진행하는 행복한 책 읽기라는 독서 모임에 나간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여느 독서 모임과 다른 점은 수녀님이 진행을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10주만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어느덧 1년 넘게 모임에 나가고 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야 하는 부담감에도 매일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피곤함에도 그 모임에 가는 날이 매번 기다려졌다. 그룹의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 같다. 직장과 가정일에 바쁜 열댓 명의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모이는 것은 그 모임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내게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잘 들었습니다 이다. 이 모임의 리더인 수녀님은 책을 선정하고 매주 발문을 나누어 준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수녀님도 우리처럼 당신 차례의 발문에만 대답할 뿐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수녀님이 첫날 우리에게 한 주문은 딱 한 가지였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다 듣고 바로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고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어색했고 서로 박자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들 익숙해지고 각자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호흡도 잘 맞았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호흡이 잘 맞게 된 것은 물론 대화의 내용도 깊어지고 서로의 이야기에 눈물을 짓기도 하면서 어느새 쿵짝이 잘 맞는 친구가 되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있는 듯 없는 듯 계시는 수녀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그분의 표정. 이야기 중간에 미세하게 감지되는 마음의 일렁임.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없이 오직 말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서게 해주는 담백한 눈빛. 호들갑스럽지 않지만 진심이 전해지는 태도. 이야기가 끝난 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고요하게 울리는 수녀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것과는 확실히 달랐다. 수녀님은 가끔 이야기한 당사자에게 몇 마디를 해주기도 했다. 삶의 지혜나 조언일 때도 있고 질문이나 위로의 말일 때도 있었다.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수녀님이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그 사람의 본의나 속내를 얼마나 깊이 헤아리는지 자연히 알 수 있었다. 한 번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차례가 되었다. 저는요,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당시 그 사람이 힘든 상황이긴 했는데 저에게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고 그 뒤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입장이라 그 사람을 만날 때 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관계에 관한 책을 읽고 동영상도 보고 가서 만난 적도 있어요. 물론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절하게 대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너무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속으로는 꼴도 보기 싫은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대인배가 되는 게요. 그날은 그 상대가 누구인지 솔직히 말했고 그와 있었던 몇 가지 일도 다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마치자 수녀님이 내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유진 씨, 그거 사랑이에요. 나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펑펑 울어버렸다. 그 사람과의 문제가 오래 지속되었던 터라
그간 친구들에게 상담도 청하고 푸념도 늘어놓았었다. 하지만 한 번도 시원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아무리 친구들이 그 사람을 욕하며 내 편을 들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조언을 해주어도 그때뿐이었다. 그런데 수녀님의 한마디가 그토록 시원하게 느껴질 수 없었다. 내 속에 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가라앉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느낌이었다. 또 이중적이라고 여겼던 나의 말과 행동이 언젠가는 그 사람과 잘 지내보고 싶은 바람이었음도 알게 되었다. 수녀님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다만 그 사람을 만날 때 유난히 예민해지고 긴장됐던 마음에 조금쯤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생기니 그 사람의 노력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언젠가 수녀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잘 들었습니다의 의미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상대방이 말을 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나는 왜 나의 잘 들었습니다와 수녀님의 잘 들었습니다가 달랐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말을 준비했다. 듣는 동시에 판단을 하고 머릿속으로는 내 입장부터 계산하기 바빴다.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허리를 툭툭 끊는 것이 다반사였고 그러지 않더라도 입을 열고 싶어 안다라는 마음을 눈빛에 드러냈다. 말을 해주는 상대에게 고마워하기보다 들어주는 나를 선하다고 생각했다. 아마 잘 들었습니다 앞에 있음직한 문장도 이렇게나 달랐을 것이다. 당신은 그랬군요. 이제 말씀 다 하신 거죠?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마음을 뒤로하고 들을 줄 안다. 그리고 상대의 말에 숨어있는 본심을 읽는다. 본심까지 읽는 단계는 어렵겠고 일단 듣는 연습부터, 아니 내 말을 참는 것부터 해야 하나? 진짜 잘 들었습니다가 내게는 아직 멀기만 하다.